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별별 한국사 한능검 고급 담당하고 있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승. 네, 재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저와 함께 이 기를 좀 서로 자꾸 요즘은 이렇게 기운을 자꾸 얘기하는 게 좀 이게 막 우리 어떤 교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역사를 배우면서 느낀 거가 있죠. 개혁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끌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개혁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 밖에 있는 외부 조건을 바꾸는 것, 이것도 개혁입니다. 하지만 나의 개혁, 내가 변화할 수 있는 개혁, 그것도 개혁입니다. 내가 먼저 변하느냐, 외부 조건이 먼저 변하느냐, 저는 그게 뭐가 먼저냐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요. 어쨌건 외부의 어떤 그 조건을 개혁하려고 하는 것,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그런 의지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 안의 모습을 과거와 좀 단절시키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이것도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나올 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는 이렇게 먼저 TV를 이렇게 틀어요. 정신 좀 차리려고. 근데 TV를 한번 틀면 1시간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내가 다짐하는 게 있어. 네, 오늘은 기필코 TV를 틀지 않고 음악을 틀으리. 클래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쉽지 않아요. 정말 이게 나부터의 개혁이 필요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저랑 강의하고 있잖아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었을 때 12강을 들었는데요. 그 모습과는 또 다르게 또 시작하는 또 새로운 모습으로, 개혁하는 모습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고려의 경제와 사회를 볼 텐데요. 제일 어려워. 제일 재미없어.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 경제와 사회 잘 넘기시면 돼요. 사실 경제와 사회 좀 스토리가 없잖아요. 스토리가 없으니까 또 여러분 좀 어렵고, 또 우리의 어떤 경제관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또 어렵고, 하여튼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고비를 좀 잘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알았죠? 화이팅! 할 수 있어요. 자, 먼저 토지제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제도. 항상 여러분 토지제도를 이야기할 때는 관리에게 국가가 주었던 토지. 왜 주었다고? 국가를 위해서 일한 대가로. 그죠? 그 토지 제도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토지를 주었어. 그 토지에서 소유권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토지에서 수조권을 가져간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통일신라 할 때 왜 신문왕 때 왜 노급하고 관료전, 신문왕이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 폐지하잖아요.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고대뿐만 아니라 중세, 조선 할 거 없이 전부 다 국가에서 토지를 주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수조권을 줬다 라고 이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고려 시대는 그럼 뭐가 있었을까? 통일신라 시대 때 신문왕 같은 경우에는 노급, 관료전을 지급을 하고 노급을 폐지했단 말이죠. 그래서 왕권을 강화했단 말이에요. 노동력을 가져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니까. 고려 시대 때의 토지제 역시 마찬가지로 수조권과 관련된 그런 토지 제도입니다.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수조권과 관련된 건데요. 자,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순서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배웠어요. 태조 왕건 때 개국공신들에게 나라를 세운 대가로 지불했던 토지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였죠? 그렇죠. 바로 역분전이 있다. 역분전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광종의 개혁, 왕권 강화 이후에 이제 관리들한테, 국가를 일하는 대가로 주었던 그런 제도. 경종때 시행된다 그랬죠? 바로 시정, 처음으로 정한 전시과라는 거. 그런데 이 시정, 처음으로 정한 전시과 문제가 있어. 한 번 더 바꿨어. 개정판, 개정전시과. 개정전시과. 바꿨는데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또 바꿔. 다시 경자. 다시 정한 전시과. 그래서 경정전시과. 경정전시과. 요렇게. 역분전, 시정전시과, 개정전시과, 경정전시과.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일단 기억해 놓으시고요. 일단 역분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미 이거는 공부를 했잖아요, 우리가. 그죠? 어떻게 공부했죠? 태조 때. 그죠? 요거는 태조 때, 태조 왕건 때
논공행상의 차원에서 지급되었던 말 그대로 역할, 개국공신하는 데 있어 역할에 따라서 나눠준 토지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예, 그런 역분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정전시과가 있습니다. 자, 이 시정전시과 이제 요 사이에 여러분들 그 광종의 어떤 숙청, 네, 이 광종의 어떤 그 개혁 정치가 있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뭔가 시스템이 갖춰진 거야. 어떤 그 농공에서 개혁공신들 그들의 어떤 파워에 의해서 토지를 나눈 게 아니라 이제 너희들 어떤 서열이 있지? 그 서열에 맞춰가지고 국가에 토지 줄게. 나라치 받으면 되는 거야. 그거 먹고 살아.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왕권이 강한 어떤 그 분위기 속에서 나올 수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었다. 자, 이 시정전시과는요. 누구한테 지급되었느냐? 자, 먼저 전직과 현직에게 지급이 됩니다. 전직과 현직에게 지급이 돼요. 그런데 전직과 현직에게 지급되었는데 이제 물러나서도 계속 지급되었다는 얘기죠. 마치 지금으로 본다면 연금과 같은 것이죠. 네, 선생님도 퇴직했으니까 연금이 나오겠죠. 그죠? 네, 그런 게. 저도 공무원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전현직. 왜? 기분이 안 좋아? 너도 먹고 살아야지. 왜 그래? 자, 전직과 현직에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국민들 세금으로 또 사는 거니까 저도 열심히 살게요. 네,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네. 자, 전직과 현직에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정전시과에서 기억하실 게 뭐냐면 요게 들어가요. 요게 독특한 게 하나 들어갑니다. 뭐냐면 바로 인품이라는 게 들어가. 인품을 고려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품이라고 하는 거는 최태 선생님은 참 인품이 좋아요. 너무 착해요. 너무 근사해요.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요 인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까지는 역분전의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이제 뭐 논공행산, 뭐 개혁공신 이거 신경 쓰지 않지만 여전히 어떤 그 가문 전직과 현직에서 토지 나눠줬는데 저 가문이 그래도 빵빵한 가문인데 이렇게 너무 적게 받기는 조금 그런 것 같아. 그럴 때는 조금 더 주는 거예요. 이런 인품을 고려해가지고 조금 더 주는 거죠. 예, 그런 어떤 의미에서 인품. 아직까지는 왕권을 강화시키고 어떤 시스템을 정비하려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좀 그런 흔적들이 남아요. 어떻게 그냥 딱 칼 자르듯이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 흔적의 여지가 좀 남아있는 거야. 여기 시정전시과.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네? 자, 개정전시과 봅시다. 이 개정전시과에서는 얘기 달라져요. 이 개정전시과에서는 바로 전현직에게만 지급되고요. 아까 여러분들 인품 얘기했죠? 이거는 이제 없어집니다. 아하. 또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스템이 조금 더 정비가 되었군.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도라고 하는 거 참 재미는 없어요. 하지만 그 제도의 변천 과정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사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도라고 하는 게 시간이 흘러갈수록 안정화되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도 하나 보면 재밌잖아요. 그죠? 자, 다음에 이제 경정전시과.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되겠죠? 자, 이 경정전시과에서는요, 이제 오로지 하나만 봐요. 오로지 현직에게만 줍니다. 현직에게만 주는 거예요. 전직에게는 주질 않아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 시간이 흘러가면서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간단해요. 이거는 조선시대 마찬가지야. 간단해. 토지가 부족하니까 그런 거예요. 토지가 부족하니까. 요즘도 지금 여러분들 계속해서 공무원 연금 개혁하잖아요. 그죠? 공무원 연금 개혁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무원들한테 줄 게 없으니까. 그죠? 이런 어떤 현상들 똑같아요. 예. 공무원 연금 지금 연금 언제 적자 난다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니까 자꾸 바꾸잖아요. 그죠? 제가 아까 연금 받는다 그랬죠? 저 사실 몰라요. 아직 연금 받으려면 저 한 20년 남았거든요. 그때까지 과연 연금이 어떻게 될런지 그건 몰라요. 왜냐면 이런 거 보니까 제가 지금 여기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현직이 준다고 하는 거야. 나 너무 꿈에 부풀었어. 나 나중에 이제 나이가 되면 나도 이제 연금을 받아 라고 했는데 개정전시과, 경정전시과, 현직 이런 과거가 있단 말이야. 이런 역사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글쎄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러분 토지제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시과 제도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 전식과라고 했을 때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과에 따라 가지고 전이 뭐예요? 저는 토지예요, 토지. 저는 토지. 시는 뭐예요, 시는? 시는 임야예요, 임야. 임야를 왜 줄까? 여기 이제 땔감, 산을 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땔감을 거둘 수 있는 시지도 준다는 얘기죠. 전지와 시지를 과에 따라서 몇 급 공무원 거기 맞춰가지고 이렇게. 왜 요즘 공무원들도 호봉 있잖아, 호봉. 호봉이 맞춰가지고 월급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호봉이에요. 호봉에 따라가지고 전지와 시지를 딱딱 거기 맞춰서 준다라고 하는 의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게 바로 고려시대의 전식과 지도였습니다. 고려에는 전식과가 있고요. 조선은 과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전시회 배웠죠? 예, 조선 건국하는 과정 속에서 과전법을 시행했다는 거 배웠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배웠고요. 다음 수취제 보겠습니다. 자, 수취제는요.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고대랑. 조세, 공납, 역. 요게 이제 농민들의 3대 의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먼저 조세, 공납, 역. 조세와 공납, 토지세. 이거는 토지가 얼마 있는지 알아야 될 것이고, 공납이라고 하는 것은 특산물을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 자, 이때 어떤 장부를 보면요. 뭐가 있냐면 양안이라는 게 있어요. 양안. 네, 양안. 여러분, 이 양안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대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토지대장. 이 양안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요거에 바탕이 되어서 세금을 거둘 수 있겠죠?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조세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세. 이건 토지세가 되는 거야. 토지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납이 있어요. 공납이 있습니다. 공납은 그 지역에 특산물을 내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지금 존재하지 않죠. 여러분 지역의 특산물을 여러분 부모님들이 세금으로 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조세, 토지세는 지금도 있지요. 뭐 땅을 샀다거나 뭐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세금 내기도 하고, 또 지금의 개념을 본다면 여러분들 부모님이 벌은 돈의 일부를 또 세금으로 내기도 하고, 소비세, 그러니까 소득세 개념으로 또 받아들일 수 있겠죠. 조세와 공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제 역이 있습니다. 역을 찾을 때는 여러분들 호적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양안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호적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어떤 장부 처리가 되는 것이죠. 호적은 여러분들 역입니다. 역은요, 여러분들 이게 16세부터 60세 미만. 60세 미만이니까 여러분 몇 살까지예요? 59세가 되겠네. 그죠? 59세까지의 남자들. 네. 여자들은 해당은 안 되고요. 남자들입니다. 네. 정남들이 동원이 되는 것이죠. 역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바로 요역이 있고요. 요역은 이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뭐 성쌓기, 뭐 땅 파기, 뭐 이런 데 가는 것이고, 그 다음이 군역이 있어요. 군역은 바로 군대에 가서 국방의 의무를 다지는 것이죠. 근데 16세에서 59세예요. 16세에서 59세 내내 가 있으면은 안 되겠죠, 여러분들. 뭐 장가도 가고 그래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16세에서 59에 있는 남자들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동원이 되어 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군대에 가잖아요. 그죠? 군대 가는데 딱 그 정해진 기간, 뭐 1년 6개월,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기간만 지금 가고 있잖아요. 저희 때는 되게 길었는데 24개월, 2년 가기도 하고 더 이상도 갔는데 요즘 많이 짧아진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군역은 있는데 요역은 없죠. 요역은 뭐 지금은 이제 우리 봉사활동의 개념으로 자원이죠. 자원봉사활동으로 이제 가는 건데, 어쨌건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그 당시 있었다라고 하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없는 거라면 특산물, 요거 공납 없겠네. 그죠? 그 다음에 요역 없겠네. 뭐 요 정도가 없고요. 나머지들은 거의 지금도 그 흔적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은 이제 경제활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농업활동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농업에서는 우선 논농사와 밭농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논농사. 이 당시에 농사에서는 여러분 주로 이 농업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주로 후기.
네, 고려 후기 쪽을 한번 좀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고려 후기 되면 여러분들 이런 법이 또 등장을 합니다. 어떤 법이 등장하냐면 이양법. 오호, 이양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바로 모내기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게 여러분 남부 일부 지방에서 남부 일부 지방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양법은 여러분들 농사를 안 지으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쌀을 사 먹기만 하니까. 근데 이양법이 왜 좋냐면 이양법을 하면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봄에 이게 따로 모판에다가 따로 키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동안에 보리를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보리를 다 수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판에서 자란 그 벼를 다시 옮겨 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보리를 가져갈 수 있게. 게다가 이 보리는 여러분들 대부분 그 땅 주인이요. 이게 가져가지 않아요. 그냥 소작료 이런 거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는 온전하게 자기의 식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보리를 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걸 지으려면 그 땅이 계속 보리를 키워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양법을 하면 모판에다 따로 키우는 동안 그 시간 동안에 보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장점이 뭐냐면 이 이양법을 하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벼농사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 잡초 있잖아요. 피 뽑는 거예요. 여름에. 이걸 김맥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왜냐면 너무 비슷해. 벼하고 이 피하고 너무 비슷해가지고 그걸 뽑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안 뽑아주면 나중에 이 벼에서 잘 연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뽑아줘야 되거든. 노동력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양법을 하면요. 쭉 한 줄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피가 다른 데서 나면 뽑을 수 있는 것이죠. 노동력을 굉장히 절감시킬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생산량은 비약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이양법의 장점들입니다. 그런데 이양법의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가뭄에 약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 모판에다가 지금 벼를 키웠잖아요. 이제 옮겨 심어야 돼. 옮겨 심어야 되는데 이건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그 벼를 옮겨 심어야 되기 때문에 물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물이 없어. 왜? 봄 가뭄 있잖아요, 여러분들. 봄 가뭄 딱저 갈라. 그럼 그 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러면 한 해 농사가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이러면 굉장히 위기죠. 그죠? 정부 차원에서는 이양법은 이건 도박이다 생각해가지고요. 장려하지 않아요. 이거는 조선 전기까지 갈 때 그래요. 근데 어쨌건 간에 그 이양법이 이렇게 남부 일부 지역에서 이미 이제 시행되고 있다는 거, 고려 말 되면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는 거. 요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시기는 언제? 그건 조선 후기가 돼야 돼요. 이제 그 물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지. 저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그때 이제 나오겠죠. 그게 조선 후기야. 여기서 이양법 남부 일부 지역에서 시행됐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농사 책들 있잖아요. 뭐가 있냐면 농상지표라는 게 있어요. 농상지표. 이 농상지표라는 책이 있는데요. 농상지표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는 어느 나라에서 가져온 거냐면 from. Where are you from? 네, from 원나라예요. 원나라에서 이암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가져와 가지고 또 농사 짓는 데 도움이 되었죠. 이 농상지표에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우리의 어떤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만든 농사지가 뭐냐면 그게 바로 조선시대 세종 때 농사직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상지표와 농사직설은 일단 구분해 주세요. 아시죠? 농상지표는 고려시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밭을 보죠. 밭에서는요 뭐가 있냐면 윤작법이라는 게 있어요. 윤작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2년 3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보리 콩 돌아가면서 2년 동안에 3번 키울 수 있는 2년 3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윤작법이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굉장히 또 유행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입되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밭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이게 혁명적인 거죠. 바로 목화. 그렇죠. 이 목화밭. 이 목화는 누구에 의해서? 바로 문희점에 의해서. 이거 원나라에서 이 목화씨 발주 같은 거 이거 못하도록 딱 막아놨었거든요. 근데 문희점 왜 우리 잘 알고 있죠? 어릴 때 그 부뚜껑에다가 몰래 이렇게 숨겨가지고 들어왔다는 것 어찌 본다면 이거 밀수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인데 어쨌건 그것이
자기 개인을 위한 도움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 이건 정말 대단한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목화는 이제 면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속옷은 지금 재질이 어떤 재질입니까? 나이롱이에요? 무슨 팬티예요, 그게? 주로 다 100% 면이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 사람들 이 문익점에 목화씨가 들어와서 그 면 제품에 그런 것들을 입지 않았을 때 그 이전에는 와, 어땠을까? 굉장히 저는 이게 느낌의 어떤 혁명이라고 할까? 예, 그래서 정말 이 문익점은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이게 딱 들어와가지고요, 바로 된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실패를 많이 거듭해요. 거듭하는 과정 속에서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뒤를 이어서 또 계속 성공했던, 대단한, 정말 혁명적인 어떤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농업에서는 이 정도만 여러분들 고려해서 기억해 주면 되고요. 다음 상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업에서는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무역부터 한번 보죠. 우리 무역부터 한번 보면요. 잊지 마시겠죠, 여러분들. 네, 고려 무역에서 그 국제 무역항 너무 유명하잖아요. 국제 무역항 어디예요, 여러분들? 왜 통일신라 시대 때 국제 무역항은 어디라 그랬죠? 울산항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당항성을 통해서 중국과의 어떤 그 교류도 연결되었다라고 설명드렸고요. 고려 시대 때는 여러분들 바로 벽란도가 있겠습니다. 예성강 쪽에, 예성하구 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개경하고 아주 가까이 있는 곳, 이곳이 바로 벽란도가 되겠습니다. 이 벽란도, 국제 무역항이죠. 이 국제 무역항을 통해 가지고 국제 무역항을 통해서 외국 사신들이 왔다 갔다라고 하면서 또 아라비아 상인들, 그죠? 네,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서 우리의 이름 꺼레야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벽란도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무역을 하는데 또 중국하고 무역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또 이런 책자가 있어요. 바로 노걸대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뭐냐면 중국어 회화책이에요. 중국어 회화책, 노걸대라고 하는. 노걸대 뜻은 뭐냐면 중국 형님 뭐 이런 의미예요. 그 중국 형님 만났을 때 이거 회화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회화 관련 책, 이런 것들이 노걸대가 고려 말에 나와서 조선시대 때, 주로 이제 조선시대 때 많이 활용되었던 그런 책자가 되겠습니다. 어쩌면 이 고려 말에 보였던 그런 책자, 노걸대, 이런 것도 있었구나. 그러네. 무역을 하려면 여러분 일단 이게 토킹이 돼야 되니까 그런 토킹을 또 가르쳐주는 그런 전문 영어 서적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거. 재밌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지금도 여러분들 왜 그죠? 영어 학원, 뭐 중국어 학원, 일본어 학원 많이 있잖아요. 이 당시에도 이런 책자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런 전문 학원들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중국어 배워가지고 이렇게 돈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지. 왜냐면 중국하고 교육하면 돈 많이 버니까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옛날 시대 사람들이나 지금 시대 사람들이나 다 비슷해요. 다 살아가는 모습들을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흔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걸대 재밌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무역을 하려면 여러분들 이 당시 또 화폐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화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철전. 그 최초의 철전은 바로 건원중보가 있습니다. 건원중보. 자, 이 건원중보는요, 성종 때, 성종, 최승로, 시무 28조, 이성육부, 그리고 12목 지방간 최초 파견, 연등회 8관에 축소시켰던 그런 인물, 성종 딱 들어오죠. 바로 성종 때, 이 최초의 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건원중보를 이때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액화폐도 있어요. 고액화폐. 뭐가 있냐면, 활구라는 게 있습니다. 활구.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그 반도 모양처럼 생긴 건데요. 요렇게 그 은덩어리예요. 은덩어리. 요거는 이제 활구는 은입니다. 은. 네, 은 덩어리인데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화폐를 쓰려고 했는데 잘 유통은 안 돼요. 이게 그다지 유통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화폐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화폐가 제대로 이렇게 유통이 되었던 시기는 언제면 조선 후기. 그 조선 후기
화폐를 유통시키는 그 화폐가 뭐냐면 그게 바로 상평통보라는 거예요. 상평통보라는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닥 그렇게 뭐 잘 유통되지는 않았다. 뭐 이 정도로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왜냐면 이 당시에는 그 현물, 쌀이라든지 뭐 야채라든지 곡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갖고 이제 물물 교환했지 이렇게 화폐는 믿지 못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상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관청 같은 거 한번 볼까요? 관청, 기구. 자, 일단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요. 이런 상행위를 좀 이렇게 감독하고 관리해주는 그런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기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경시서다라고 합니다. 경시서. 경시서. 이 경시서는 뭐냐면 바로 상행위를 상행위를 관리 또는 감독하는 그런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고려시대도 이미 여러분들 시전이 있었어요. 그 시전에서 상행위, 시전이라고 하면 여러분 국가에서 허가를 맡아가지고 상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조선시대는 여러분 시전이 어디 있었죠? 종로에 있었죠. 종로 시전거리잖아요. 종로 일가부터 이제 쭉 있는 거게 시전거리인데 고려시대, 개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시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전들을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행. 지금으로 본다면 뭐가 있을까? 경시서 역할. 뭐 공정거래위원회?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역할을 이때도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물가를 조절해 줄 수 있는 그 물가 조절 기관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상평창. 항상 평평하게 유지시켜주는 창고 상평창. 이거는 이제 물가 조절 기관이 되겠습니다. 물가를 조절해주는 그런 기구로서 상평창이 있다. 뭐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사람 사는데 다 이런 거 필요할 거 아니에요. 고려시대 사람들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다 지금은 비슷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수공업을 한번 살펴볼게요. 수공업. 자, 수공업은요. 초기에는 관영수공업 국가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왜냐면 여기 여러분들 여기 있잖아요. 지금요. 그죠? 이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을 동원을 하는 거야. 동원을 해가지고 물건을 만들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관영수공업이다라고 해요. 관영수공업. 그 다음에 기억나? 수공업 전문 집단이 있어요. 수공업 전문 집단, 기억나야 돼. 기억이 나야 돼. 수공업 이렇게 다 하는 사람이 모여서 하는 사람들. 막 여기서 막 난도 일으켰잖아. 향부곡 소. 그죠? 그래가지고 왜 여러분들 그 무신 정권에 그 반발했던 사건, 망소의 난이 어디서 일어났다 그랬어요? 공주 명학 소. 네, 그 수공업. 그래서 관영수공업하고 소수공업이 이제 발달하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게 고려 후기가 되면요, 여러분들 관영수공업 말고요, 민영수공업이 굉장히 발달해요. 민영수공업 발달하고요. 그 다음이 사찰 있잖아요, 절. 사원수공업. 네, 사원수공업이 또 발달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제 발달되는 모습 한 번쯤 그냥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냥 결론은 뭐예요? 사람 사는 모습들. 그러네. 관리들도 국가를 위해서 공무원들 그 월급 체계였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 걷어가는 거였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활동하는 거. 농촌 사회니까 농촌 짓는 모습들, 그리고 무역도 했네.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 지금 사는 사람 모습하고 많이 비슷하다는 얘기지. 다만 용어가 좀 다르다는 거. 그 시대의 용어를 썼다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경제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자, 이제 사회 파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신문제. 사회에 들어가면 일단 여러분 신문제 보셔야 돼요. 경제 파트 들어가면 그 토지제하고 그다음에 수취제. 이게 제일 중요한 축이고요. 사회 쪽 들어오면 신분제. 이거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자, 고려의 신분제도는 어떻게 구성될까요? 자, 그 순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귀족이 있겠죠. 네, 귀족이 있고요. 귀족이 있고요. 그 다음이 중류층이라고 있어요. 중류층이 있고요. 그 다음이 양민이 있어요. 양민이 있고요. 그 다음이 천민이 있어요. 이렇게 구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 중류층, 양민,
천민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 이 귀족 단계의 모습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요게 이제 요 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정변을 통해서 뭐 무신들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권문세족이 등장을 하고 그러겠죠. 그죠? 권문세족이 등장. 원간섭기 때 원의 빌부터 성장한 세력들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그 변화들이 분명히 있겠죠. 요 정도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 것이고 중류층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중류층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이 사람들은요. 하급 관리들이에요. 하급 관리들. 그러니까 일단 이 귀족과 중류층이 지배층들이에요. 지배층인데 그 중에서도 하급 관리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잡류라고 하면은 주로 이 중앙관청에서 일하는 하급 관리들. 그 다음에 남반이라고 하면은 궁궐 안에서 궁중에서 시중을 들고 있는 어떤 그런 하급 관리들. 남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향리, 군반도 있구나. 군반은 여러분들 배웠죠. 군인들, 직업군인들. 특히 이제 여러분 그 중앙군 2군 6이 배웠잖아요. 직업군인들 왜 군인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 군반. 그 다음이 향리. 우리는 향리 잘 알고 있습니다. 고려 향리는 조선 향리와 다르다고 그랬죠. 파워 커요. 이 고려 향리 같은 경우도 여러분 외역전이라 그래가지고 토지를 또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하급 관리들이 있었는데 여기까지를 우리는 이 귀족과 중류층 이들을 우리는 지배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배층. 네, 이쪽은 이제 더 위쪽이고 이쪽은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귀족과 중류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양민을 한번 보겠습니다. 양민. 자 양민의 다수는 여러분들 바로 일반 농민이 되겠죠.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그들을 우리는 백정이라고 불렀어요. 백정. 네. 일반 농민들입니다. 일반 농민들. 이들이 절대 다수를 형성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양민은 양민인데 이 백정에 비해서는 좀 차별받는 양민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향, 부곡, 소민들. 배웠죠 여러분들? 향, 부곡인들은 주로 농사에 집중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이고요. 소는 수공업을 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했는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향, 부곡, 소민들은 여러분들 일단 차별을 많이 받아요. 세금도 더 많이 내요. 차별이 있어요. 네, 백정에 비해서 세금도 더 많이 내고요. 그 다음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이주의 자유가 없어요. 여기 이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백정과의 가장 큰 차이점. 딱 그 지역에 머물러 가지고 거기에서 세금 더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 바로 향, 부곡, 소민들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아마 망이 난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들고 일하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좀 이렇게 뭐 좋은 일이 벌어지면요, 또 국가를 위해서 좀 좋은 일을 하면은 현으로 승격시켜주는 어떤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현에서도 이렇게 향, 부곡, 소 떨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도 있고요.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이 고려 정부에서 통제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백정과 향, 부곡, 소민들 일단 이들은 모두 다 양민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민입니다. 천민 중에서 다수는 누구냐면요. 노비예요, 노비. 노비가 다수입니다. 이들은 여러분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무이다. 네. 재산이에요, 재산. 뭐 상속, 증여, 뭐 이런 것들이 되는 재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들의 신분을 구속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일천즉천법이라는 게 있어요. 일천즉천. 일천즉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와 어머니 중에서 한쪽이 천민이면 그 자식은 무조건 천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천즉천법 이런 것들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신문지도에 쓴 여러분들 요 양민들의 어떤 모습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뭐 어느 시대나 비슷한 것들이고 요 양민들에 대해서만 특히 이제 백정과 향, 부곡, 소민이 있다는 거 요것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됐었고요. 자, 다음에 이제 농민 조직입니다. 고려 시대 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농민 조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향도라는 거예요. 향도. 자, 향도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 살펴봅시다. 향도. 라는 조직이 있는데 요게 이제 왜 기억하셔야 되냐면 요거는 농민들의 어떤 자치 조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조선시대 가면 향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향약이라고 하는 거는 양반들이 농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향촌에서 만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향약은 여러분들 양반들이 주도해서 만든 약속이고요. 향도라고 하는 건 기층 민중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비슷하잖아. 향약, 향도 비슷하잖아요. 하지만 그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던, 움직이고 있었던 그 세력들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향도는 지배층 연결하지 마세요. 물론 이 향도를 할 때는요, 그 지역의 지방관들도 참여는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향도를 기층 민, 어떤 조직으로서 일단 여러분들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향도는요,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요게 맨 처음에는 어떻게 출발하냐면요, 바로 불교 신앙 조직입니다. 불교 신앙 조직. 불교의 신앙 조직으로 출발을 해요. 매향 활동을 하는 조직.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향나무 있잖아요. 왜냐면 불교에서는 향 피는 거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그 향나무를 아주 깊은 바닷속에 이제 언젠가 이렇게 딱 숨겨 놓으면, 묻어 두면 그 향나무가 언젠가는 떠오른다는 얘기예요. 딱 떠올려 가지고 뭐 복을 주기도 하고 뭐 부처님이 오시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믿는 거예요. 예. 그런 조직을,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그런 어떤 불교 신앙 조직으로 출발을 했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뭘로 바뀌냐면, 이렇게 이제 맨 처음엔 불교 신앙 조직인데 이거 하다 보니까 같이 모인 거야. 모여가지고 집에 무슨 일이 있어? 그래, 그럼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모이는 과정 속에서 마을 공동 조직으로, 마을에서 어떤 노동을 할 때 마을에서 이제 서로 도와주는 공동 조직 형태. 주로 상장제례가 있을 때 서로 도와주는 어떤 그런 모습들로 가서 이게 조선시대까지 이어져요. 이게 조선시대까지 이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향도. 여기서 이제 이 향을 피는 건 뭐냐면 향을 피는 도는 무리도자예요. 그러니까 향을 피는 거, 여러분들 그 사찰에 가시면 여러분 향 피우시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무리, 딱 이름만 들어도 이건 불교 신앙 조직이구나라는 게 출발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마을의 어떤 공동체 조직으로 이렇게 또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것,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어떤 그 성격이 더 확산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조직이 고려시대부터 있었다, 향도였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사회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어떤 사회제도가 있었을까? 자, 먼저 여러분들, 그 구휼제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구휼제도. 여러분들 태조 왕건 때 민생 안정책, 호족 정책, 북진 정책 있었잖아요. 그때 민생 안정책, 세금 감면 말고 또 뭐가 있었어요? 춘대 춘합으로서. 그렇죠. 바로 흑창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흑창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교재에 있는 별 채우기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40강 끝났을 때 40강만 기억하고 있으면 안 돼. 분명히 1강부터 40강까지 갔는데 40강을 딱 끝내서 40강만 기억하고 있는 거야. 1강부터 30강 깨끗이 포맷되어 있는 거야. 비극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별 채우기 하시면서 그 감을 놓치지 마시면서 진도를 쭉 따라오셔야 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아니면 1강부터 40강까지 그냥 진짜 이틀 만에 딱 끝내. 한 3일 만에 딱 끝내. 그런 다음에 별 채우기로 복습을 하시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아시죠, 여러분들? 하여튼 질질 끌지 마세요. 질질 끌면 안 돼요. 단시간 내에 복습하면서. 그리고 합격. 오케이? 자, 흑창. 왜냐면 또 흑창이 또 떠오르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자, 구휼제도 흑창이 있는데 이 흑창은 제가 뭐 태조라고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태조 때 있었던 것인데, 태조 왕건 때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뭘로 바뀌냐면 의창. 의창. 의로운 창고라는 얘기예요. 뭔가 좀 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창고. 이 의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로 춘대 춘합 제도다. 가을에 곡식을 빌어주고 겨울에 갚도록 하는
봄에 옥시 빌려주고 가을에 갑도록 하던 추운데 추납제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창이라는 제도가 있다라는 거. 이건 이제 여러분들 조선시대까지 쭉 연결될 겁니다. 이건 뭐 사실 지금도 있잖아요. 왜 긴급 구호 해가지고 이제 그 복지 비용 나오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이제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회지도와 관련된 그런 기구들 뭐가 있는지 볼게요. 일단 아픔 어디 가야 돼? 우린 지금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동서대비원이 있어요. 동쪽과 서쪽에 네, 큰 자비를 베푸는 그런 곳, 병원 같은 곳이에요. 그 다음이 해민국은 지금으로 본다면 약국과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구제도감. 이건 뭔지 알겠죠, 여러분들? 구제해주기 위해서 임시로 만든 기구. 도감이 붙으면 이건 임시기구라 했잖아. 그죠? 구제도감. 그 다음에 구급도감. 큰일 났어. 홍수가 왔어. 뭐 이런 거 할 때 급하게 만든 또 임시기구. 구급도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을 볼까요? 자, 법률은요. 이 당시에는 여러분들 당나라법이 있었어요. 당률이 있었는데 주로 당률보다는 어떤 법을 썼냐면 관습법을 주로 썼어요.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그 지역 그 마을에서 내려오는 어떤 그런 법, 그 약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약속을 주로 적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들이 지금 전국에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중앙에서 지방을 딱 통제하기는 좀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어떤 지역의 특징, 향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왜 속군속현, 향복소는 지방에 파견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더 많았다 그랬잖아.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자신들의 어떤 마을의 어떤 약속들을 이행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당연히 있었겠다라는 것. 이런 게 좋은 거죠, 사실은요. 그죠? 근데 이제 조선시대 가면 여러분들 그 시스템이 딱 잡혀지는 거예요. 지방에 다 파견되거든요. 그렇게 대명률, 명나라법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 경국대전 딱 결합되어 탁 아주 일관이 관습법보다는 이제 그런 법들이 더 활용되고 있죠. 이 당시 그 법률을 벌을 줄 때는 어떻게 주냐면요. 태, 장, 도, 유, 사. 태, 이 때리는 거. 이거 때리는 거예요, 태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왜 선생님이 손바닥 딱.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죠. 그죠? 저도 한 번도 이렇게 회초를 들어본 적이 있구나. 초창기에 막 끓어오르는 막 그 젊음 시절 그때 한번 좀 들어봤던 적이 있네요. 회초리. 장은 뭐예요? 회초리의 그 업그레이드 버전. 곤장. 넓은 걸 빡! 곤장. 유는 뭐예요? 유배가는 거. 사는 태장도유사. 이런 어떤 그런 벌들이 있다라는 거. 이거 이제 조선시대도 이어집니다. 조선시대면 더 잔인해져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제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뭐냐면 바로 여성의 가정 내 지위가 높다라는 거. 여성의 가정 내 지위가 높다라고 하는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거 왜냐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비교하는 하나의 그 포인트예요. 포인트. 그래서 여성의 가정 내 지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기억하시기 뭐냐면 여성의 가정 내 지위를 알 수 있는 거. 일단 균분상속이에요. 균분상속. 아들, 딸 구분하지 말고 똑같이 나누는 것 균분상속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 민법 체계가 바로 고려시대 때 이 제도와 거의 유사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아들이 있어요, 딸이 있어요? 부모님 혹시 돌아와서 그 재산 어떻게 할래요? 똑같이 나누셔야 돼요. 똑같이. 뭐 장남이라서 좀 더 그럼 똑같이. 물론 이제 부모님의 유언에 의해서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요즘 부모님들이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균분상속.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재산 똑같이 나눠주니까 여러분들 윤행 봉사. 윤행은 뭐냐면 돌아가면서 행하는 거예요. 뭐를? 제사를. 아니 상속을 똑같이 나눠줬는데 아들만 제사 지내? 딸도 제사 지낼 수 있는 거예요. 딸이 제사 지낼 때는 아들이 와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왜 추석이나 설 때 왜 남자 집에 다들 먼저 가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의 전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거는 어떤 조선시대의 어떤 그 모습들 속에서 우리 지금 남아있는 유죄일 뿐이지
우리 전통, 우리 원래 늘 그랬다. 그렇게 보긴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 시대 때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설에는 남자 쪽이 먼저 가고, 추석 때는 여자 쪽이 먼저 가고. 왜? 난 저기 뭐냐, 내가 저 아들이 있으면 난 꼭 그렇게 할 거예요. 이번엔 설이다, 야. 너 저쪽, 저 며느리 집에 먼저 갔다 와라. 전 그러고 싶어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여러분들? 왜냐면 그게 우리의 전통이라고 딱 규정짓기는 어렵거든요. 한 번쯤은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제 좀 바꿔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고려시대 보면서 이건 균문상속제도는 만들어놨는데 왜 따라가는 건 조선이야? 이건 고려인데 이건 조선이야. 그죠? 윤행봉사라고 있다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외가 쪽도 음서가 가능해요. 외가, 음서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조상의 음덕에 의해서 관직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외가 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혜택이 된다는 얘기예요. 친가 쪽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외가 친가의 의미가 그렇게 없다는 얘기죠. 하나의 어떤 그 혈족이면은 다 연결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양자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양자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왜 아들이 없으면은 아들을 다른 집에 데려오잖아요. 고려시대는 why? My daughter. 떠러가면 되는데 why?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는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눈에 지금 장착되어 있는 어떤 시선은 대부분이 조선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한 번쯤 이제 역사 공부를 하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깨려면 우리 어떤 그 모습들이 뭔가 변화가 필요해라는 걸 깨려면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들이 어떤 한 시대에 특정적으로 있는 거였구나라는 걸 알아야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이론적인 토대가 돼야 움직이거든요. 그런 이론적 토대를 역사에서 제어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여성단체에서 상 받을 거야 아마.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할 거는요, 전식과라고 하는 제도가 고려시대 때는 있다라는 거, 요거 전식과를 좀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수치제는 뭐 다 보면 되고요. 농업도 한번 뭐 읽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업에서는 여러분들이 병란도, 국제무역항으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병란도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화폐 중에서도 이 활구, 이거는 사진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보시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파트에 오면요. 사회 파트에 오면 이제 양민들, 제가 양민이 중요하다 그랬죠? 특히 백정, 절대 천민 아니에요. 그리고 향부곡 소민들이 또 차별을 받고는 있지만 양민이라는 거. 요거 놓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향도라는 조직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고, 특히 뭐 이 가족제, 여성의 가정 내 지위가 너무너무 높다. 상대적으로 조선시대에 비해서 높다라고 하는 거. 요 정도만 여러분은 경제와 사회 파트에서 정확하게 기억해 주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냥 사람 사는 모습이에요. 옛날 사는 그 고려시대 사람들, 지금으로부터 한 600년 전, 700년 전 어떤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켜보면 비슷해요. 가끔 나도 고려시대 태어났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몽골 귀족이겠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닌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즐거운 상상, 역사는요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재미있습니다. 늘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